안녕하세요. 국가유산 관련 법령, 오늘은 2023년 기출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자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국가유산 기본법령상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시적 예방관리. 1번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국가유산 돌봄 사업 추진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틀렸죠. 국가유산청은 매년마다 문화유산 돌봄 사업 추진 지침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와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국가유산청장은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보호재단에 위탁한다. 틀렸죠. 이거를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곳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전문교육 받아야 되고요. 맞는 질문이고요. 4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는데 없다로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국가유산법에 보면 제80조의 3 문화유산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은 매년입니다. 매년 문화유산 돌봄 사업 추진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에 따른 지역 문화유산 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하고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법의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41조 3에 보시면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장은 법 80조 4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문화유산 돌봄센터의 운영을 같은 조 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 운영 위탁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41조 4에 보시면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한 게 있는데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80조 5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문화유산 돌봄센터에 위탁받은 전통기술진흥재단은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위탁을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의 장에게 지역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법에 또 보시면 사망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매년입니다. 매년 문화유산 돌봄 사업 추진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이 이제 매년 추진 지침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고요. 또 1항에 또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문화유산 시행령에 보시면, 유산법의 시행령을 보시면 제41조 5에 보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이 있는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은 지역문화돌봄센터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서 1호에 보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그 다음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 특수법인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문화유산 돌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항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해갖고서 과목에 보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나목에 보면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업무 수행해야 되고 보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3호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운영을 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적정해야 되는데, 2항에 보시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호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시도지사입니다.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구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인터넷에 게시하고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상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자주 나오네요. 이게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간사와 서기,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매장유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서 제외된다. 이게 이제 답인데요.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무는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근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사적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서 제외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근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 및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사적분과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장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의 의원장이나 합동분과회의 의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우선 건축문화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유형문화유산 중에서 건조물에 대한 사항을 하고요.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은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이제 따로 별도로 국립문화유산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분과위원회에서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문화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유형문화유산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건조물 이런 걸 제외한 동산문화에 대해서 이제 유형문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에서 분장하는 사항을 제외합니다. 국립분과위원회에 있는 동산 같은 경우는 국립분과위원회 여기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적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사적분과위원회는 담당 업무가 기념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데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적분과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외되는 것은 자연유산위원회 심의사항 같은 거를 이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념물 중 근현대 시설물, 그 다음에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근현대 문화유산에서 담당을 하는데
여기서도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은 제외된다.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분장은 제외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축문화라든가 동산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사적, 그 다음에 근현대 문화유산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국립문화유산분과에 있는 사항들을 제외하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요. 세계유산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의 등재, 잠정 목록 대상의 조사 발굴, 이미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유지,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된 사항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 대부분 국립유적본부장에 속한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왕릉을 한 건데 서울 같은 경우 대부분 조선시대 궁궐이 저쪽 궁릉이 있었는데 궁에 대한 거는 이제 국립문화유산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하수구인이 국가유산 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구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그러니까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급받은 사람한테 주지 않고 바로 발주자가 하수구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는 건데 기억,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하도급 대급을 하수구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그러니까 발주자하고 수급인 간에 수급인이 받은 거를 또 도급했을 때 이 수급인 간에 이제 사전에 지급 방법, 절차를 명백히 한 경우는 직접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수급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지급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급인이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인이 하도급한테 돈을 줄 수 없겠죠. 그럴 때는 그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가 있고요.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지체한 경우, 그래서 1회 이상 이렇게 지체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는 이것도 마치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 국가가 발주한 경우로서 국가유산 수리 예전 가격의 80%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이게 이제 그 하도급상 규정상 8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80%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하로 했을 때는 발주한 경우로서 하도급을 체결했기 때문에 82%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국가유산수리법 제29조 하도급 대급의 직접 지급이라는 항목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 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급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급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아까 했던 내용인데 이제 합의를 미리 했을 경우,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국가유산 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요게 이제 법적으로 확정 판결이 받은 경우, 이때도 발주자가 직접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3호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서 가에 보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중요하죠.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에 보시면 국가유산 수리 예정 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아까 82%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미달한 비율로 예정 가격 기준보다 미달했을 때, 그 다음에 수급인이 하도급 대급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직접 발주자가 하도급인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4호에 보면 수급인의 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보면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거 자신의 피해를 입을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는 또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하도급 대급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 수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16조의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가 있습니다. 하도급이 제대로 돼 있냐에 대한 거를 심사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 2호에서 하도급 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 미달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도급 계약에 이제 미달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하도급 계약 금액이 도급 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하도급하려는 국가유산 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도급 금액 산출 내역서에 단가 계약, 계약 단가, 직접 간접 농무비, 재료비, 경비를 포함한 이제 계약 단가를 기준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 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면서 이 수급인이 하도급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이제 제외하는 데의 100분의 82%의
미달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도급 계약 적성 심사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미달하는 경우는 이제 계약에 따른 미달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100분의 82 미달하는 경우 미달의 경우입니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에서.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하도급 계약 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 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 가격 100분의 170이 미달하는 경우 또 이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에 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인 또는 하도급 계약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하도급 계약 체결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 발주자는 요 계약관계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발주자가 이렇게 요거를 사유가 안 날부터 통보받은 날 또는 사유가 있는 날부터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국가유산청장 3항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하수급인의 국가유산 수리 능력,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이 하는 일은 법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국가유산 수리 능력,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청장은 그 사항에 대해서 고시하여야 된다. 9번입니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에만 해당 기관의 장이 직접 국가유산 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국가유산 수리 등에 대한 법령상 동산문화유산입니다. 동산문화유산은 이제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답은 국립현대미술관, 그 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이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부터 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은 2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이렇게 직접 할 수가 있고요. 국가유산청이라든가 요거와 그 다음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요것도 직접 할 수 있는데 동산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문화유산은 이렇게 5군데가 이제 수리할 수가 있고요. 이 전체가 6군데가 되겠는데 6군데가 이렇게 다 될 수가 있고요. 동산문화유산 수리 분야는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수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4조 국가유산 수리에 제한이 있는데 국가유산 수리를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란 표 1과 같다. 그래서
표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이것도 가끔 다 시험에 나는데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리의 제한이 있는데 미미한 것들은 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에 해당되고, 사망에 보시면 이제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만 해당되는데, 아까 얘기한 경우는 2호부터 4호까지입니다. 2호부터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돼 있고요. 국가유산 수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국가유산청 또는 또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민속박물관, 그 다음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국가유산 수리기술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미성년자, 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그래서 미성년자 맞죠?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2번 피한정 후견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피한정 후견인이 이제 될 수가 없는데, 여기 뭐 후견인의 이 뒷부분이 이제 자격이 안 되게 했기 때문에 이게 2번이 해당되고요. 3번 식축 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하는 자로서 건축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달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것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뭐 이 피한정 후견인 자체가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뒤에 이렇게 자격이 취소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여기를 붙여갖고 틀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처리를 못하는 능력이 부족한 그게 판단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일종이 피한정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수리법에 보시면 제9조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18세 미만인 사람, 미성년자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2호죠. 자꾸 저기다. 2호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전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고, 3호에 보시면 건축사법 시축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하는데,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건축사법에 의해서 집행은 법을 위반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가 되겠고요. 4번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3이 중요하네요. 3년이 지난 것. 집행도 3년, 취소된 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2023년 제41회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돼서 이렇게 5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